네, 이번 시간은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고납부 및 간이과세자로 우리 부가가치세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6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일반과세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간이가 아니고 일반이다라는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매출하는 사람은 매출세액을 내야 되고 매입 받는 사람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영수증의 역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세금 계산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증빙 자료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사항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잘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우리가 세금 계산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급하는 이라는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세요. 자, 공급받는이 아니고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등록번호라는 거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명 또는 명칭 요거는 상호 요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급하는 사업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번호랑 그 다음에 명칭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이번에는 공급받는이에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자, 공급받는 자는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죠. 우리 공급받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번호만 제대로 적혀 있으면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거는 당연히 얼마인지 금액이 나와야지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작성 연월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가장 시험에서 함정으로 내는 부분이 뭐냐면 작성 연월일이 아니고 공급 연월일 이런 식으로 공급일자를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함정으로 많이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일이 아니고 작성일, 즉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짜 요거를 우리가 꼭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공급연월일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보시면 세금계산서 양식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필요적 기재사항 그게 이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세금계산서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는 공급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적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자는 자, 두 가지가 필수다.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랑 그 다음에 명칭.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공급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공급받는 자는 뭐만 필요하다? 등록번호만 필요하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자, 작성 연월일이라는 칸이 있죠. 이게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였죠. 공급 연월일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랑 세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금액을 표시할 수 있는 칸이 있겠죠. 이 부분도 당연히 필요적 기재사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금 계산서의 일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세금 계산서 양식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1번 보시면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자, 요거는 당연히 필요적 기재사항 맞고요. 2번 보시면 작성일자, 요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보시면 공급가액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었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뭐만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사업자 등록번호만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네, 다음 우리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과세자, 즉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증빙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사업자별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일단 일반 사업자랑 간이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의무를 지는 그러한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로 일단 나누어지고, 자, 첫 번째 일반 과세자 보시면 자, 다 발급할 수가 있죠.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간이과세자라고 되어 있죠. 간이과세자는 조금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그러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한 가지 제약이 있다. 자,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못한다. 여러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대신에 그냥 영수증 있죠. 영수증이나 뭐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 이런 것들은 다 발행이 가능하지만 세금 계산서는 발급을 할 수가 없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금은 과세 사업자를 본 거고, 반면에 부가가치세법상 아예 의무가 없어요. 납세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는 자, 우리 계산서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일단 우리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둘의 차이가 뭐예요? 자, 세금 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 즉 10%가 과세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세금에 대한 계산서고, 자, 면세되는 면세 재화나 용역,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용역이라든지 도서라든지 뭐 그런 농축산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즉 부가가치세 10%가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자를 빼서 계산서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고요. 자, 세금 계산서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수증 같은 거는 당연히 발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못한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계산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별 발급 가능한 증명서류로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간이과세자. 자, 간이과세자는 중요한 게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못한다 라고 했죠. 자, 1번 잘못된 거 바로 나왔죠. 자, 1번이 잘못된 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올바른 게 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발급이 가능해요. 이거는 간이 과세자도 다 발급이 가능하지만, 자, 세금 계산서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봤던 그런 양식은 종이로 만드는 세금 계산서였다면, 자, 이번에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볼게요. 자, 우리 요즘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세금 계산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발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종이는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자,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전자적 방법으로, 즉 우리 국세청 홈페이지 공인인증 시스템, 공인인증서를 거쳐서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세금 계산서, 즉 전자로 발급하는 전자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법인이면 종이 세금 계산서는 발급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전자 세금 계산서로만 발행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 사업자가 전자를 안 하고 종이로 했다. 그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죠.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법인은 의무인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규모, 그 기준이 뭐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의무 발급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하인 사람들은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안 되냐? 자, 그건 아니고요. 자, 요 규모 이하인 사람들도 선택에 의해서 자기 자유롭게 종이나 전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발급, 그 다음에 전송이 있죠. 자, 일단 우리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작성을 하고 나서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한다라는 정도, 다음 날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로 발행을 했을 때 뭐가 좋냐라고 하면,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입처별로 합계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하나씩 다 한눈에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합계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전자인 경우에는 따로 이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년간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있어요. 종이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전자는 이미 전자적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러한 보관 의무도 면제가 된다라는 정도의 혜택이 있다는 거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법인 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에, 자, 발급 명세서를 언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되는가? 자, 우리 방금 봤던 거죠. 우리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된다. 자, 요 정도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라고 되어 있죠. 자, 15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그러면 언제 시점 기준으로 발급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때 우리가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는 우리가 배웠었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공급 시기라고 봤죠. 자, 이게 원칙이었다면 두 번째 특례가 있죠. 그래서 특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되지만, 자, 이러한 경우는 선세금계산서라고 해서 공급 시기 이전에 발행을 해도 된다라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냐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고, 자, 미리 발행했다라고 일단 하고요. 그 동시에 대가를 수령하거나 또는, 자,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즉 우리가 재화를 넘겨주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 그 대가를 7일 이내에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공급 시기가 되기도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인정된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요거는 공급 시기가 공급 시기 지난 이후에 발급해도 이러한 경우에는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실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세금계산서 우리가 그때그때 공급 시기 때 발급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많이 없죠.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 처리하세요? 다음 달 10일, 무조건 다음 달 10일까지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다 발급을 하잖아요, 실무적으로. 그게 요 특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특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거래처별로 1여걸이라는 거는 달력에 의한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월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공급가액을 합계해서 자, 여러 건의 그러한 건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월이면 그거를 합계해서 월 말 일자를 발행 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그런 경우에는 인정해주겠다라는 것이고, 자, 1월 달에 1월 이내에서 같은 월 이내에서 뭐 2주면 2주,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임의로 정한 기간에 공급가액에 합계해서 그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 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를 해도 된다라는 특례가 있죠. 그래서 자, 이러한 특례도 있다라고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자, 요거는 보기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택시 운송 사업자, 노점, 그 다음에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자, 법으로 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택시 타보셨죠? 자, 우리가 택시를 탈 때 아저씨한테 이제 내릴 때 택시 요금을 내면서 아저씨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라고 하신 적 없으시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택시 운전사 아저씨처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업종 있죠. 그런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택시 운송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자, 노점이나 행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뭐 트럭에서 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 요구하신 적 없잖아요. 이러한 사람도 현실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밖에 정해져 있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간주 임대료라는 거 잘 모르시죠?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세로 만약에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전세 집주인 있죠. 집주인이 자, 우리가 보증금을 5천만 원을 냈다라는 거예요. 보증금을 5천만 원을 냈어요. 그럼 우리가 전세니까 따로 월세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은 당연히 우리가 집 나갈 때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집주인의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달이 월세를 받는다면 그 부분은 임대 수익이 되겠지만 이 보증금 자체는 임대 수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모든 집주인들이 다 월세가 아니고 이렇게 전세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보증금 받은 것도 이거를 은행에 이 금액을 예치를 하면 뭐 예를 들어 1%의 이자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이자만큼은 그것도 임대료를 받은 임대료 수익이라고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보증금 받은 것도 이거를 은행에 예치했을 때 그 이자를 적용해서 그 이자만큼은 임대료 받은 임대 수익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이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죠. 그냥 이런 식으로 은행 이자로서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도 뭐 주고받을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미용실 가거나 또 목욕탕을 갔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택시랑 마찬가지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는 세금 계산서 받아봤자 그거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라는 것이고, 자, 마지막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자, 방금 말했다시피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매입세 공제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면제되지만, 자, 사업자에게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자,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사업자가 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자가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 161페이지 보시면 신고 납부 및 간이과세자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구조는 이제 조금 익숙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세액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세공제, 그 다음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이렇게 다 모든 걸 차감해서 납부할 세액이 결론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이고, 요거야 조금 간략화한 거지만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에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에 불공제 세액을 더하면 그때 이제 납부세액이 나온다라고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정 신고 납부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는 이렇게 1년이 있으면 1년을 반으로 잘라서, 자,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고 한다라고 했고, 요 1기를 반 잘라서 앞에 3개월은 예정, 그 다음은 확정, 그 다음 2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3개월은 예정, 그 다음에 마지막은 확정.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누어서 그 기간의 다음 달 언제까지? 25일 이내로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자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 각 예정 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자, 2분의 1에 해당하는, 즉 반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법인인 경우에는 각 예정 신고 기간이, 자, 즉 이렇게 예정 신고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을 해서. 하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 고지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에 반 정도를 고지를 해서 우리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고지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자,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 부가기간으로 해서 자, 직전 과세 기간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간이는 1년에 한 번만 낸다고 했죠. 그래서 자, 이것도 작년에 반 정도만 우리가 내면 된다라는 것이 예정 신고 납부였고요. 자, 이번에는 확정 신고 납부예요. 확정 신고 납부는 자,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난 다음 달 25일까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정리해 봤고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예정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1번.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자, 예정 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자, 예정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거 맞아요. 자, 어떤 차이인지 보이시죠? 자, 법인은 자기가 신고 납부하는 거, 개인은 고지서가 날라온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개인 사업자에게 징수하여야 할 고지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긴 해요. 자, 이거는 3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 20만 원 이내면은 즉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자, 따로 예정 고지를 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고, 자, 마지막 개인 사업자는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개인 사업자는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에 대해서는 고지가 된다고 했죠. 얼만큼? 반만큼, 2분의 1만큼 고지가 된다고 했는데 자, 이번 연도에 굉장히 실적이 나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났다 이런 경우에 작년에 예를 들어 잘 됐다라고 하면 작년에 반만큼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하겠다. 이번 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2페이지 보시면 이제 환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환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 환급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조기 환급이라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 조기 환급은 말 그대로 우리가 환급하는 그 날짜를 조금 땡겨달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자,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신고한 경우 자, 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준대요. 자, 이게 좀 복잡한데 일단은 요거 뭐냐 매월 또는 매 2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우리가 예정 신고 기간은 어쨌든 각 분기마다 즉 3월마다 우리가 예정 신고 기간이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이전에 먼저 하고 싶다라는 게 조기 환급이니까 3개월 이전, 즉 매월 또는 2월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기간만 가지고 환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지 환급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급은 언제까지 받느냐? 자,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 그래서 자, 신고는 언제까지? 25일 이내. 자, 환급은 언제? 15일 이내. 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대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조기 환급을 해주진 않는다. 첫 번째, 영세율. 영세율인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그러한 재화 같은 거 있죠? 그런 경우 조기 환급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좀 넓히기 위해서 공장을 샀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뭐 공장도 사고 토지도 사고 건물도 사고 기계도 사고 이런 식으로 설비를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업 자금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환급을 조금 빨리 해주겠다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 요게 지금 봤던 게 조기 환급이었다면 그냥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 신고 기한 자, 여기에 여러분들 체크를 하세요. 예정이 아니다, 확정이다 라는 것이고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였다면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 그리고 예정이 아니고 확정이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정 신고 기간 때 신고 납부를 했는데 예정 기간 때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면
자, 확정 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그만큼 차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때 환급을 실제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해당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 기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납부세액이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예정 때 환급액을 차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조기 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조기 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 환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죠. 자, 언제 이내 환급이다? 15일 이내 환급이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요. 자,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도 시험에 충분히 무리 없이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